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도는 10에서 40mm, 전남과 경북은 5에서 20mm입니다. 오늘 산간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만장일치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공식화하고 난 뒤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질병 분류를 놓고 수용론을 내세운 보건복지부와 반대론을 내세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견을 빚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다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청소년기에 게임을 접하게 될 경우 너무 깊게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적으로 하거나 일상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게임을 하고, 또 이런 현상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게임 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질병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유희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확실한 것은 과유불급이죠.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즐거운 것이라도 백해무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님 같은 얘기였나요? 효율적인 게임 중독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제주와 부산을 비롯한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라이브가 벌써 방송 1년을 맞았습니다. 작년 5월 28일 밤 10시 10분 그때 시작했죠. 오늘이 딱 365일째입니다.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1년을 시작하는 이번 주 김용민 라이브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여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심기일전에서 또 한 번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1년 됐으니까 청취율 1%포인트 더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청취자의 책무라고 전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네. 자, 미세 뉴스봇의 민민석석,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 개편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재미있는 뉴스 브리핑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잠깐 인터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 연결해서 미일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미국의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 심각한 문제지요. 미국이 중국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 내용 내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코너가 준비됐습니다. 유재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됐고요. 민심으로 읽어보는 정치, 여론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가 아니라 여론의 눈동자. 네, 박시영 윈지 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꽉 찬 2시간 여러분과 함께 더 꽉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함께해 주실 거죠?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지금부터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게임 중독을 실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인정한 결정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확정해버리면 게임에 과몰입하게 되는 원인을 게임으로 단순 환원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도서관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게임 중독은 게임 그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몰입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지금 건국대 정희준 교수님이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한 4년 정도를 한 2,000여 명을 추적 조사하셨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네. 실제로 어저께 인터뷰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보면 대부분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그로 인해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보통 과몰입이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년 이내에 60% 이상이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그런 행태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또 그중에서 또 60% 정도가 또 다 없어지더랍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3, 4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의 게임 과몰입으로 남는 친구들은 1%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데 보통 아이들한테 과잉 기대를 한다거나 네. 과잉 간섭을 하는 가족 환경을 가졌거나 아이들이 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가족 환경을 가졌을 때 네.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도피처로서 게임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하지만 일개인의 취미, 일개인의 여가 생활로만 보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고요. 30대 남성이 PC방에서 닷새 동안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다가 돌연사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생후 3개월 된 갓난아기를 방치해서 굶겨 죽인 20대 부부도 기억하시죠? 극단적인 사례들이지만 게임 중독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전문 상담인은 게임 사용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경우 게임이 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 나왔는데요. 일부 문제되는 게임 중독은 적절히 치료해야 한다면서 프로게이머와 게임 사용장애 질환자의 뇌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밝힙니다. 들어보시죠. 프로게이머하고 게임 사용장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의 그 뇌 변화와 게임 사용장애의 뇌 변화는 다릅니다. 게임 사용장애는 뇌가 달라요? 중독적인 뇌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독적인 뇌에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컨트롤 잘 하죠. 조절을 잘 합니다. 프로게이머가 조절 못하면서 어떻게 게임을 승리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오는 게임 사용장애 아이는 게임을 해서 승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임을 계속해요. 뭐 전략적인 거를 잘 사용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그냥 게임을 하는 거고요.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공부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뭔가 이기고 승리하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게임 사용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심하게 문제가 빠진 경우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게임하는 것 자체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다릅니다.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민 라이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못하게 한 게 누구 책임인가 라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책임 아닌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생투쟁 대장정 국민 속으로라는 이름 아래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전국을 누빈 황교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회견문 낭독이 끝난 다음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심사에 대한 일문일답도 있었는데요.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기밀 누설죄 혐의로 고발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옹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요. 정부의 외교 무능,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기 급급한 이런 행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강효상 의원이 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기자회견 내내 정부 여당이 실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일부분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은 저에게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 때문입니다. 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면서 숨은 개방을 강행했다가 주변 지역 농사를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귀족 노조만 싸고 도는 친민노총 정책으로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계셨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한 고통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도 외교 관료 출신 인사들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명박 정부 당시 천영호 외교안보수석에 이어서 MB정부 당시의 국정원 1차장과 유엔 대사를 역임한 김숙 전 대사도 가세했는데요. 김숙 전 유엔 대사는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정치인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숙 전 대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번 사건을 외교 안보 업무를 다루는 재외공관의 중견 외교관이 3급 비밀로 분류된 사항을 정치인에게 유출하고 정치인은 이를 공개한 것이라며 국가 보안 업무 규정에 위배되므로 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의도적이냐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됐느냐 하는 의도나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죠. 기강회의나 보안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외교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게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한 것은 수긍이 안 됩니다. 하루에도 정부에서 생산하는 보안 문건이 수백 건이 될 텐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을 한 것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교가에서 이런 식으로 정상 간 내용이 유출이 돼버리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보상의 민감성이 있던 없던 간에 정상 간의 얘기가 바깥으로 나갈 정도면은 상대방에서 우리 측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점점 얇아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건 사실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표정은 여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아니, 더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같이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부사장 등 임원 2명이 구속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김태한 대표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 아닙니다. 사업지원 TF, 말하자면 미래전략실, 또 말하자면 이재용 부회장 측근들이 구속됐거든요. 게다가 김태한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위세에 눌려서 증거를 없앴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수사 가시권에 들어온 셈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삼성 같은 경우는 꼬리 자르기 밑에 있는 몇몇 직원이 책임지고 이렇게 사건이 퍼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김태한 사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안 했고요. 저 위에서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앤장과 그리고 각종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삼성에서 옛날 구조본 때부터 일을 했던 그 검찰 출신의 법조인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책임져라. 바이오 로직스에서 책임져라. 그리고 삼성 구조본에서 백상무한테 너 선에서 책임져라. 개인적으로 판단했다고 얘기해라. 계속해서 법률적 조언을 했는데 김앤장이 그 증거인멸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거의 불법적인 수준까지 보였기 때문에 김앤장이 지금 배제됐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TF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뇌부에서도 나는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진실을 하나씩 둘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워낙 많이 되고 잘 돼서 말을 해봤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검찰이 삼성을 대했던 태도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식 회계 증거 숨길 수 없어요. 네, 롤러코스터에 숨길 수 없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처음 보던 그 순간부터 이런 모습에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나를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사랑하고 있어. 당신과 나만의 비밀이 되나요? 이렇게 네, 박상훈님. 제가 방상훈으로 봤는데 박상훈이네요. 박상훈님, 청취율 올라가지 않으면 제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누구를 상대로 제재하라는 겁니까? 예, 저요? 청취자요? 감사합니다. 김미선님, 김용민 라이브 20주년 될 때까지 고고싱. 아이고, 그때 제 나이가 66인데 그때까지 KBS가 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봄천사님, 게임 중독 지금 장난 아닌데 게임 업체도 잘 알면서 솔직히 말하지 질병으로 분류되면 돈벌이 안 된다고. 네, 그래요. 게임 업계가 비상이긴 또 비상입니다. 4695번 쓰시는 분, 저는 60대인데요. 인터넷 게임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밤새워 할 때도 많았고 틈만 나면은 또는 일이 없을 때 매일 게임만 했습니다.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게임 중독자들을 색출해서 색출한다는 표현이 좀 너무 살벌하네요. 예. 게임 중독자들을 찾아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저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게임 중독은 질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게임 중독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소외의 문제라든지 스트레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지워져요. 그냥 여러 걱정거리 중에서 그 소거가 됩니다.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축소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점을 염려하는 학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695번 쓰시는 분, 예, 게임 조금만 하시죠. 예. 자, 5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박경은 씨. 네, 빗길에 고속도로는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락 부근인데요. 단독 사고 때문에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또 대전터널 부근에서는 3차로 막고 화물차 추돌 사고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오산에서 동탄 사이 작업 때문에 2km 구간에서 정체고요. 또 더 가서는 기흥 동탄에서 기흥 부근, 수원에서 수원 부근과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진천 부근에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됐는데요. 여파 때문에 증평에서
평창에서 진천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또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평택 쪽으로 청북 부근입니다.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 부근 화물차 추돌 사고 때문에 여주 분기점 부근 5km 구간에서 속도 늦추고요. 또 중앙고속도로는 신림 부근인데요. 양방향으로 1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향후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친밀함을 과시하면서 미일 정상회담을 마쳤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번 회담에 앞서서 군사, 무역, 북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일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미일 동맹을 튼튼히 하려고 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국왕이 새로 이제 취임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세계 전략에서 아시아가 매우 중요해졌고, 유럽과 맞먹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계속 부상하면서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서, 예. 이럴 때 일본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또 아베 총리는 최근에 와서는 또 중국하고 또 접근하고 있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을 확실히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그래서 일본의 국왕이 이제 취임했는데 처음으로 일본 국왕이 맡는 국빈으로 자리매김해서 그야말로 미일 동맹이 미국의 세계 전략의 주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그 무역 문제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봐주고 아베가 이제 7월 달에 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 이기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베의 양보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역 문제보다는 안보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북핵 문제 역시 미일 공조를 다지자 그런 차원에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사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좀 홀대하지 않았나요? 홀대가 아니라 우습게 보는 거죠. 박대했죠. 예. 그 아베 총리가 워낙 자기가 그 미국에 대해서 무역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670억 불이나 작년에 흑자를 봤어요. 그 중국은 4천억 불이니까 중국보다는 못하지만 미국하고는 하여튼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막 세계 무역 문제를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냥 갖은 어떻게 보면 아첨을 떨면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러면서 자기네 경제이익을 챙기면서 자기는 장기 집권하려는 그런 정책을 하니까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미국의 그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그야말로 자기보다 상전인 미국한테는 모든 걸 다 비는 양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애꿎은 한국한테는 또 굉장히 강하게 하고 또 남북 대화는 은근히 또 방해하고 참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아베를 그렇게 높이 대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와서 그 모든 걸 부탁하고 하니까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이제 중국하고 가까워지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달래러 일본 갔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인가요? 그렇죠. 그게 맞는 그 해석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이라는 덩치 큰 나라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능하면 자기의 국력은 최대한 아껴두면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상대해 보겠다라고 하는 일본을 부추겨서 중국을 견제하는 거. 그게 사실 최고의 전략이죠. 그런데 이제 아베가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국력을 강화하는 거를 양해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군대를 갖게 하고 이런 걸 이제 평화헌법을 깨고 그런 걸 또 양해를 받고 또 선거에서 이기려면 지금 일본에서는 그 몇 명 안 되지만 20명도 안 되는 납치자 문제 가지고 벌써 20년 동안 그거를 화제로 삼아왔는데
그거로 이제 트럼프가 약간 생색을 내주는 거죠. 이번에도 납치자들 또 다시 만나주고 2년 전에 만나줬는데 네. 또 다시 만나주면서 납치자 문제 있다는 걸 잘한다. 해결하도록 내가 아베 총리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또 아베는 또 트럼프한테 잘 보여가지고 네. 김정은을 또 만나겠다 하는데 트럼프의 그 뭐 아베는 내가 믿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런 얘기를 또 들은 거죠. 그래서 네.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경제적으로는 이제 지금 봐주지만 8월쯤 가면 이제 무역에서 또 아베가 어느 정도 상당히 또 양보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일본이 F-35 전투기를 105대나 구매하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환심을 살려고 작정했구나. 그런데 그 환심 사기도 공짜는 없는 것이고 일본의 또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또 활용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자, 이제 관심은 이제 북미 대화인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그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요인들보다는 민주당 존 바이든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이분에 대해서 공격의 그 어떤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김정은이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도 굉장히 지금 잡으러안석인데 네네. 좀 세게 좀 해볼래니까 그래도 트럼프 대화한다 그러는데 판을 깨긴 좀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고분고분하면은 또 미국은 또 지금 아직 협상은 또 안 하고 그 태도를 바꾸질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사실 트럼프가 아니라 그 오바마를 경험해 보니까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북한한테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아예 대화조차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살려둬야 되겠다. 네. 예, 지금 내년까지 뭐 핵 문제 진전하면서 자기네 제재 풀고 하는 게 목표지만 만약 그게 안 돼도 차기에라도 트럼프가 돼야지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트럼프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제 비난하기를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원칙을 따져가지고서는 이거를 제재하고 그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다. 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어떤 미국인들의 인권과 정의감을 이제 힘입어서 자기의 지지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첫째는 자기를 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자기가 되면 대북 강경치가 안 되니까 바이든을 그냥 사정없이 그냥 얼뜨기라고 이렇게 뭐 머리가 나쁘고 그리고 미국인들도 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또 은근히 또 김정은도 사람 볼 줄은 안다. 또 이러면서 또 좋아하는 거죠. 네.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국제 정치에서 마치 애들 소꿉장난하듯이 그런 모습인데. 근데 볼턴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감정 아닌가요? 사실은. 볼튼은 저는 볼튼을 2000년대 초반부터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2000년 초반부터 볼턴을 주목하셨어요? 그럼요. 볼튼은 울포비츠하고 같이 국방부하고 국무부에서 이라크가 테러 지원국이다. 대량살상무기 개발했다. 근데 사실상 근거 없는 대량살상무기 개발도 안 했는데 개발했다는 정보를 위조해서 미국을 이라크 공격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이라크를 공격해서 국력이 완전히 쇠퇴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볼튼은 정말 국가의 최고로 나쁜 그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을 완전히 쇠퇴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또 트럼프가 다시 쓴 걸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와서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해라라고 트럼프 귓속에다가 이렇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고 북핵 문제도 사실상 그 2월 달에 깨진 게 물론 뭐 폼페이오도 강경하게 대응했다지만 주로 볼튼 때문에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제발 그 인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보니까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요. 전쟁 광신자라고 표현하더니 하루빨리 꺼져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이고 볼턴은 또 북한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고요. 참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돌아가는 양상이요. 결국 이제 북한의 성명을 종합해 보면은 볼턴 비키고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하자. 이런 의미라고 해석해야 마땅하겠죠? 글쎄 그 김정은과 트럼프하고 독대를 하면은 뭔가 타협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트럼프는 지금 사실 지난번에 노딜을 하고 나서 미국 내에서 오히려 인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 트럼프도 과거보다는 더 일단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걸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트럼프는 아마 내년 대선을 위해서 네. 어느 시점에 북한하고 타협하는 게 제일 효과가 클까 그걸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꾸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뭐 단거리 미사일 정도 쏘면은 트럼프가 이게 흥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만날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예. 더 큰 도발을 해서 안보리 제재를 한 번 더 맞더라도 예. 판을 키워서 트럼프를 만나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이게 제 걱정이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트럼프로서는 김정은이 태도를 안 바꾸면 뭐 스몰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북한의 입장을 바꿔라, 빅딜에 응해라 그러는데 안 하면 예. 그러면 나 재선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그 김정은도 계속 제재를 받아야 되고 한국 정부도 남북 관계를 개선해 갈 수 없는 그것도 아주 곤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온다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특사를 보내든 그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 하고 거기서 징검다리 만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지 않으면 네. 자칫하면은 올 하반기가 그렇게 그 좋은 형국이 아닐 수도 있을게 그게 참 걱정입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지 혹은 그렇죠.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원포인트 정상회담 같은 거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네. 외교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 정상간 대화를 유출했고 또 그걸 공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그분이 제가 보기엔 이제 아직도 자기가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국회의원은 국익이 무엇보다도 우선이고 그렇죠. 물론 뭐 머릿속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뭐 소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원하는 거는 한미동맹이 좀 더 튼튼해지길 바라서 그랬다라고는 보는데 예. 그런데 그 방법이 한미동맹을 더 위태롭게 만든 셈이 됐다. 한미 정상 간에 지밀하게 한 얘기를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털어놓으면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대화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미 간의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다시는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고 본인도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외교관이 이걸 누설했다는데 그분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건 어떻게 보면 기밀 유지를 어긴 사실 좀 과실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인터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홍현익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이슬비 내리는 오늘 용용은 바바리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옷깃을 여몄더니 더운데요. 이럴 땐 썰렁한 석석을 만나야겠죠.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비가 보슬보슬 오는데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인천공항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봉보로봉봉 봉준호 감독님의 금의 환영 귀국 현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기생충이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 수상했지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봉보로봉봉 봉준호 감독님이 곱슬머리를 휘날리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머리가 원래 곱슬입니까? 아니면 파마한 겁니까? 사실 용용이 그걸 가장 궁금해합니다. 네, 물어보려는데 봉 감독님은 바로 지나가셨고요. 그 옆에 봉 감독님의 페르소나 송강호 배우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헝그리 HUN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야. 네, 그렇습니다. 깐에서 배가 많이 고팠다고 들었습니다. 기생충 상영이 끝나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칠 때 봉 감독님과 둘이
언제까지 박수를 쳐야 하냐, 배고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늘 기내식은 든든히 드셨습니까? 그래서 석석 밥은 먹고 다니냐? 배부르면 배부르면 배신 배반 배신이야. 헝그리하게 살란 말이야. 헝그리하게. 네, 저 손학규 대표가 술 잔뜩 드시고 주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예,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미 대한민국의 영화 기생충 세계를 올리다. 예, 어떻습니까? 손학규 대표가 술을 과하게 하시고. 손학규 아니라 내가 현정화라며. 현정화야. 이게 현정화야. 형님 임춘혜입니다. 나가 있어. 예전에 임춘혜 씨 인터뷰했었는데 네, 그 영화에서 자기가 거론돼가지고 상당 기간 화제가 됐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두 분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김용민 라이브 365일째인데.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출연료 절반을 오늘 좀 저한테 내시고 가시면 어떨까? 그럼 절반을 김용민 씨 출연료 절반은 제작진에게 내고 가시죠, 그러면. 좋겠네요. 이게 순환 출자 하듯이 저희 출연료 반은 김용민 씨 드리고 김용민 씨 출연료 반은 제작진 드리고 제작진의 그 월급은 반은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가 나눔과 순환의 삶 경제라고 볼 수 있죠. 이것들 그냥 콧질질해지고 있어서 내가 구제해줬더니 와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데 오랜만에 1주년 글에 대는 제가 좋아요 눌렀습니다. 제가 1주년을 맞아서 나름대로 소회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오창석 씨가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제가 긴장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의도인가 이게.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예. 김수민 평론가. 주말을 너무 오래 보냈는지 성대모사가 잘 안 풀려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칸느 영화제 소식이 있습니까?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하여튼 뭐 소감 한마디씩 한번 하시죠. 그래도 한국 영화 100년 만에 그렇죠. 상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1919년에 의리적 구투라는 영화가 처음 나오고 100년 만입니다. 굉장히 뜻깊고 그리고 평소에 뭐 다들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특히나 더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오창석 씨. 저는 이제 석연수로 준비했는데 표준 근로 계약 그 시간을 준수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영화 현장에서 막내 작가들이라든지 막내 PD들 또는 이제 신입 직원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면서 왔는데 그걸 봉준호 감독이 계약에 나와 있는 또는 그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걸 지켜가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게 아주 수면 이면의 공이다. 생각합니다. 또 지난 세월에 또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지고 고초를 겪으셨는데 이거 멋지게 설욕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현장에서 봤어요. 촛불 집회할 때. 봉준호 감독을. 네, 가서 아는 척은 하지 않았지만 제 현장에 계신 걸 봤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봤다. 봤다 정도. 갑자기 오창석 씨 하면서 손을 내밀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장소는 지난 21일이었고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앞이었는데요. 더 팩트라고 하는 매체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면서 논란이 좀 됐습니다. 두 사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이 같이 프레임 안에 포착이 됐는데 이날 만남은 4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하고요. 어쨌든 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또 비밀스러운 일을 어느 정도 하는 기관인데다가 또 민주연구원은 여당 집권당의 싱크탱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수장, 양 원장이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뒷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총선과 관련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총선과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뭐 정황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도 그럼 거꾸로 이쪽 만난 사람들이 입증해야 될 책임도 어느 정도는 지는 거거든요. 이 논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그래서 그거를 대비했다면은 좀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양정철 원장하고 그리고 서훈 원장 둘 다 원장이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여당의 총선 전략을 맡은 싱크탱크의 수장을 맡았던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식사를 같이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모양새는 그렇게 썩 빠지진 않습니다. 네? 모양새는 썩 이렇게 뭐 좀 논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진행 비평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다 보면 실험도 나오는 거고 1년 동안 했는데 말이에요. 네, 1년 중 가장 매끄럽지 않은 진행을 오늘 비웃는 거 나빠요. 나빠요를 누르겠습니다. 나빠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여기서 중대한 대화가 나눠졌다고 보세요? 아니 이거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가지고. 그래요? 양정철 원장 입장에 대해서 이번 논란에 대한 양정철 원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대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네. 말씀해 주세요. 오창석 씨가 하실 거예요. 오창석이 하는 겁니다. 오늘 생일이라고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생일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일단 뭐 우려스러운 시선이 생길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데인데요. 양정철 원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당사에서 전철로 1시간 그리고 식당 잠복 서너 시간을 몰래 따라다니며 뭘 알고자 한 것이냐 추구하고자 한 공적 이익은 무엇인가 라면서 보도 내용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을 미뤄 짐작해 볼 때 이 기자들은 서훈 원장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양정철 원장이 당사에서 나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지 미행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철로 1시간을 갔다라고 하는 것이면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양정철 원장이 만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다가 그 장소에 서훈 원장이 등장했고 민주연구원 원장과 국정원장이 만나니 그동안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라든지 안기부가 공작 정치를 일삼아와서 그걸 마치 똑같이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정철 원장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둘이 만난 건 아니었고 서훈 원장이 귀국했을 때 인사차 문자를 드렸는데 함께 밥 먹는 자리가 있는데 같이 먹자 해서 자신은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인 자리였네요. 네,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인 자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독대인데 여러 사람이 모였다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겠고요. 왜냐하면 식당 직원의 증언을 들으면 금방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싱크탱크 수장과 국가정보를 다루고 있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만난 것. 이거 말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적인 지인 모임이라고 밝혔잖아요. 사적인 지인 모임. 네. 근데 이제 국정원장과 여당 싱크탱크 원장이 같이 만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모임은 도대체 무슨 모임이냐 이런 궁금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연 사적이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 당사자면 이 모임 참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인들까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추적을 당하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직자의 행동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보다는 그 전에 어떤 논란이라든가 오해의 소지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또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관련한 소식이네요. 김수민 평론가. 네. 바른미래당의 6명 의원이 혁신위원회라는 절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6명 의원은 대체로 이제 이미 바른정당계하고 같이 호흡을 최근에 맞추고 있었던 뭐 이태규 의원이라든지 이쪽을 포함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다고 일컬어졌었던 김삼아 의원이라든지 6명이 혁신위 설치를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손 대표를 퇴진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혁신위원회를 일단 설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손학규 대표 쪽이나 그를 반대하고 있는 바른정당 계열 쪽이나 양쪽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른정당계는 왜 반대합니까? 일단 손 대표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도부의 단계적 퇴진을 끌어내기 위한 거 아니냐. 혁신위원회를 이렇게 만들면 손 대표도 퇴진시키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만들 때 전권을 그쪽에 부여하게 되면 손학규 대표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바른정당 계열에서는 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혁신위원장으로 주로 거론되는 인물은 바른정당계의 정병국 의원입니다. 하지만 정병국 의원이 그렇게 혁신위원장에 앉는다고 해도 지도부부터 먼저 퇴진해야 된다. 이거는 손학규 대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꼼수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른정당 계열의 입장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른정당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저기 손 대표의 사퇴가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혁신 방안은 뭐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정리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요.
자, 바른미래당. 하여튼 뭐 정말 밤이하다라는 말 그대로 당이 지금 뭐 갈피를 못 잡고 있네요. 절충안이 나왔는데도 그 절충안이 오히려 양쪽에 불신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예. 이제 2부에 나오는 박원석 의원 얘기는 정당 보조금 때문에 지금 서로 할당을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이미 뭐 정서적으로는 뭐 다 마음을 비운 거 아니냐 한마디로 저 사람들하고 계속 뭐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마음을 비운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예. 정민호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이 댓글 달고 민간인 사찰했는데 이번 정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사찰당하는 건가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민호님. 네. 다음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 한미 정상 통화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그 최초의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강효상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 K에 대한 징계 절차가 착수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 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개최가 됩니다. 네. 이 보안심사위원회는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합니다. 어떤 징계를 내릴지 그리고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외교부 관계자에 의하면은 해임, 파면, 정직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 뭐 성격상 봐줄 여지가 없어 보여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경화 장관도 온정주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응당한 조치를 해달라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숙 전 유엔 대사가 후배 인생 망쳤다면서 강효상 의원에게 맹비난을 분노를 표하더라고요. 예. 네. 실시간 검색어에 그 김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개그맨인 줄 알고 개그우먼. 네, 그래요. 예. 소신 발언으로 지금 잘못 비하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후배 인생 운운한 것이 과연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 잘못한 거잖아요. 강효상 의원의 뭐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잘못한 게 아니라 같이 잘못한 건데. 그렇죠. 네. 그 부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서울신문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 외교부 내에 이른바 그 엘리트 집단들이 있는데 과거에 주주로 불렸던 보수 외교관들이 대북 정책에 불만을 품고 저항했을 가능성. 이렇게 서울신문이 보더라고요. 핵심 라인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니까 그러니까 외교 현안에서 청와대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후순위에 있게 되면서 박탈감을 가진 것 같다. 고의로 기밀을 흘린 것 같다는 게 이제 강경화 장관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 하반기 대규모 인사를 통해서 외교부 내에 이 북미 라인이 전면적으로 쇄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울신문 보도가 그랬고요.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가 거짓 재무제표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바이오가 2015년에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 회계로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국내 은행에서 수조 원대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2015년 전에는 콜옵션의 보유 사실을 숨긴 채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검찰에서는 또 보고 있습니다. 이 분식 회계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잔뜩 올렸고 이렇게 올라간 가짜 기업 가치를 갖고 대출을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미래전략실의 보고 문건을 보면 삼성바이오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분식 회계를 하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대출도 상장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 굉장히 심각한 기업으로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이런 일을 벌이는 데는 그냥 기업 독자적인 어떤 음모라든지 속임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정 KPMG 그리고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이 4개 회계법인이 모두 연루가 돼 있다라는 것이라서 이들이 공범으로 묶일 가능성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말이죠. 정의를 추구해야 할 회계법인이 이런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 혹시 그 회계법인 업계의 그 대선배가
왜 삼성이 우리 후배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후배들 네. 처지를 망쳐놨다.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을 비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자, 오창석 평론가 짧게 하나만 더 전합시다. 네, 지금 이제 통일부가 800만 달러 정도 국제 기구와 협의해서 대북 인도적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WFP죠. 세계 식량 계획과 함께 유니세프 영양 지원 사업 그리고 모자 보건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800만 달러를 대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조금 적어서 여론을 조금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여론 조금 더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해 한수로 가겠습니다. 네, 연말에 내한 공연을 갖는 U2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With or Without You라는 당신이 있어도 살 수 없고 없어도 살 수 없다 이런 노래인데요. 예. 네, 바른미래당은 못 살아. With or Without 손학규. 내가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살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홈런 친 타자 뒤에서 이걸 해야 되는 다음부터 저울부터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서기하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근로계약을 준수한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예. 황금 종려상은 봉준호 감독의 황금 배려 뒤에 태어났다. 아이,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시 5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